여러분, 그 제약영업이라고 유튜브에서 치면 연관 검색어로 가장 먼저 뜨는 게 제약영업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약영업 현실이라는 키워드를 궁금해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약영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안 좋은 것들만 알고 계시죠. 뭐 술 많이 먹어서 힘들다, 뭐 접대 많이 해야 되고 갑질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듣기 때문에 제약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찾아보면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서 굉장히 겁이 나고 시작을 하기 어렵고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약영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들이 힘든지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에 대한 궁금증인데 제약영업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주 고객이 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의 품목이 처방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업무적으로 간단하게 쪼개서 말씀드리면 의사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제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병원 차트 프로그램에 해당 회사의 품목을 등록시키는 걸 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랜딩을 하고 해당 병원의 문전 약국에다가 처방 품목을 사입시켜서 준비를 시키고 그 병원에서 우리 회사 품목이 처방이 되면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죠. 영업적으로는 그렇고 회사에서는 이제 처방 증대를 위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서류 작업도 할 테고 시험도 볼 테고 일반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겁니다. 웬만한 것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루 일과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보통 우리 제약영업 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과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회사를 나가는 날과 회사를 나가지 않는 날로 나뉘게 될 것 같고요. 요즘 제약회사들 분위기로 봐서는 일주일에 1회 내지는 2회 정도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보통 월요일 날에는 거의 출근을 하죠. 물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보통은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이번 한 주에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이제 회사 영업 조직 내에서 가이드를 받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하고 보통 화수목금 정도는 회사를 나가지 않고 내 담당 지역으로 출근을 해서 보통 우리가 콜이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하루에 몇 개의 거래처를 가는지 이런 것들은 다 가이드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로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개 정도의 병원을 다니면서 우리 회사의 처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뭐 종병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마다 이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 개수가 뭐 2-3개 정도 병원들을 맡게 되고 왜냐면 대학병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만나야 할 닥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거래처들의 위치와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주된 일과는 닥터를 만나고 우리 제품을 디테일하거나 우리 처방이 잘 나올 수 있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겠죠. 병원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뭐 명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이 큰 거래처는 자주 가겠죠. 일례로 제가 신입사원 때는 제 전체 매출의 거의 50%를 한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갔었습니다. 한 달이면 8번을 가는 거죠. 거래처의 성격이나 매출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자주 방문하는 빈도수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만 와라 이렇게 하는 그 고객도 있으시고 뭐 자주 오길 바라는 고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고 내 거래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할지 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품 지식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품목에 대해서 랜딩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거든요.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랜딩 해주려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그 타이밍에 내가 제품 지식을 모르면 그 기회가 빠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랜딩하고자 하는 품목이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효과가 발휘되고 다른 경쟁사 대비 어떤 장점이 있고 가격이 얼마고 부작용은 뭐가 있고 어떤 코드를 넣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도 내가 우리 제품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관계와 어떤 신뢰가 쌓이고 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품 지식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약학이나 생물 계열 전공자여야 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공자를 우대하는 회사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아니면 영업을 못한다는 걸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약학이나 생물학 전공자면 더 수월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 보상 관련인데요. 연봉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 연봉도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영업 직군들에 비해서 연봉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다른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굉장히 짜게 측정을 해놓고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는 돈들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되는 구조인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약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적 달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연봉 4천만 원 이상은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실적을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실적을 조금 챙겨갈 수 있다면 본인이 기대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비라든지 회사마다 어떤 그런 지원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무직군보다는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들이 더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연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직군의 일반 신입사원들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실적이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고성과자다, 그러면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억이 넘는 연봉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이 회사마다 인센티브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매년 다르고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올해 목표를 부여받죠. 그래서 그 목표를 100% 달성을 하냐 안 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100%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보장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몇 프로를 더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그런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품목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해당 특정 품목을 많이 팔면 인센티브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어떻게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게 되면은 정말 연봉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국 답변은 다 회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수익과 보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직들 중에서는 그래도 기본급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과 압박이 심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성과 압박을 버틸 자신이 없다면 영업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녀보니까 그 압박을 하시는 분들도 뭐 사람이 싫어서 성과를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은 그게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모두 회사에서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영업 조직에서 실적 압박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관리자분들이고, 관리자분들은 그렇게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해서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분들의 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심한 것의 차이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팀바 팀인 것 같습니다. 사바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떤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의 장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관리자인지에 따라서 이 압박 정도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서 성과 압박이 없는 분위기의 회사라고 해도 이 이상한 팀장 걸리면 말도 안 되는 성과 압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빡센 회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좋은 팀장 만나면 뭐 압박이 좀 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라서 애초에 마인드셋을 그냥 어떤 영업 조직에 들어가도 성과 압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사실 뭐 영업 조직도 일반 회사원들이랑 근본적으로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죠. 보통 9 to 6입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영업사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9시 전에도 거래처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좀 일이 없으면 6시 되기 전에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녁에 거래처와 또 뭐 식사 자리가 있으면 늦게까지, 우리는 또 거래처 선생님들이랑 저녁에 식사하는 것도 일이죠. 그렇게 일이 생기면 또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지만 어찌됐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은 9 to 6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말에도 일해야 되나요? 이것
이것도 조금 앞서 말씀드리는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주 고객 거래처고 저랑 굉장히 친해요. 그 고객이 주말에 뭐 같이 라운딩 한번 가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그 고객과 관계가 좋고 나도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하면 주말에 한번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것도 일이라면 일이죠. 나는 주말에 무조건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주말에 일 안 하면 됩니다. 보통 주말에 일 안 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뭐 고객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내가 그 성과를 내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주말에 일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회사에서 주말에 일하라고 강제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온전히 나의 선택이지 주말에 일을 해라 회사에서 권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워라밸은 어떤가요? 근데 이 워라밸은 일하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내가 근무 시간 외에도 실적을 내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 하면 워라밸이 안 좋아지는 거고,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내 워라밸을 챙기겠다 하면 워라밸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조절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본인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좋은 건 어느 정도 실적을 좀 챙겨놓고 워라밸도 같이 챙기면 좋겠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 1, 2년, 길게는 3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최상위로 실적을 한번 찍어놓고, 어떤 팀이나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내가 실적이 잘 나오는 영업사원이다라고 인식을 시켜놓으면 그게 한 5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좀 열심히 하고, 신입사원 때 배워서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연차가 좀 쌓이면서 워라밸을 챙기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입사 및 채용 관련 내용. 비전공자 지원 가능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비전공자 꼭 전공자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전공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스펙이 그 흔히 취준생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스펙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스펙보다 어느 정도 자소서나 면접에서 더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스펙보다는 기본적인 자소서에서 성과 위주로 판단을 하고 실제로 면접에서 더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 준비에 너무 힘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나요? 이 사람이 영업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걸 알아보기 위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직무랑 연관된 성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극복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뭐 말투나 이 사람이 주는 이미지, 자세, 태도 이런 것들 다 평가하기 때문에 제약영업에서는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소서는 어떻게 쓸까요? 자소서, 사실 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내가 어떤 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직무 역량이랑 관련된 성과들을 위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나의 장점들을 발휘해서 성과를 냈다. 근데 그 성과들이 제약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직무 역량들이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다 못 읽기 때문에 이 첫 문단만 읽어도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약 영업을 통해서 어떻게 커리어가 되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제약 영업을 합니다. 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이고 나면 보통 분위기가 이직을 합니다. 이 제약 영업은 자기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직이 거의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회사에 오래 있어서 나의 연봉이 뛰는 속도보다 어느 정도 내 성과를 인정받고 다른 회사로 그 실적이나 나의 평판을 바탕으로 이직을 하는 게 연봉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보통 하게 되고, 나중에 연차가 쌓여서 10년 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회사에 남아서 관리직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데 CSO라고 해서 나가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약 영업, 의원 영업을 오래 했으면 병원 영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딱 뭔가 획일화되어 있는, 뭔가 딱 정해져 있거나 그 길이 아니면은 아예 이동이 안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이랑도 비슷하죠. 본사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 부서로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마케팅 부서는 우리가 보통 PM이라고 하는데 PM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영업관리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 뒤에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고 10년 뒤에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는 회사를 나가서 뭐 CSO나 내가 회사를 차려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할 건 아니고요. 내가 제약 영업을 하면서 내 가치를 증명을 해내면 내가 뭔가 준비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기회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또 다 데려가고 빼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약 영업을 시작하면 제약 영업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제일 궁금하죠. 병원에서 무시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당하지 않냐는 얘기인데 막 의사들이 엄청 갑질하고 기사나 소식들을 우리가 전해 듣잖아요. 원래 안 좋은 얘기는 더 크게 와닿습니다. 이제 뭐 거래처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부 다 우리를 무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위 그런 갑질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영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갑질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약 영업이라 그래서 특별히 무시받는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의사들이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고 많이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젠틀하고 잘 얘기해 주시고 그러세요. 물론 처음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는 너무 어렵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대부분들은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뭐 무시당할까봐 겁낸다거나 제약 영업만 유독 갑질당하고 뭔가 안 좋다든지 이런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사나 의사들과 말이 통할지 걱정이 돼요. 이분들도 다 그냥 우리랑 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약사라고 의사라고 뭔가 특별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내가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 특별해 보이는 거고요. 뭔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뭔가 접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까운 형 동생처럼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 의사와 약사와 말이 통할 정도로 내가 준비를 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 그러면 그게 나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통할지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 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 하기엔 어려운 직무인가요? 저는 이것도 요즘에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실제로 여성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조금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성들이 많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직무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이라 그래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옛날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질문들을 뽑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려봤는데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외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뭐 따로 메일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 영업 뭐 쉽지 않지만 저는 뭐 충분히 매력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 사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시장 자체는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긴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장되거나 없어질 시장이 아니라면 그 시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 능력을 쌓아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